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저녁 9시 4분입니다. 미국은 어젯밤까지 해서 2거래일 연속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서요. 2거래일 연속으로 어딘가의 지지력을 확인했고 이제는 올라주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밤 휴장이고 내일 밤도 휴장이죠. 미국 휴장이니까 저도 영상 공지를 하나 좀 드릴까 하는데요. 내일 아침 영상은 쉴게요. 그리고 내일은 코스피 장 마감하고 오후 영상만 하나 올리고 말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오전 영상은 미국장 마감을 주로 다루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미국장이 문 닫는데 미국장 문 닫아놓으면 아침에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 영상은 쉴까 하고요. 하여튼 장 마감하고 나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현재 유럽은 이제 미국이 문 닫으니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큰형님이 쉬니까 우리도 쉬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근데 그래봐야 지금 하락 중에 반등이죠. 단기 하락 중에 반등입니다. 지난주 후반쯤부터 해서 유럽은 자빠지기 시작해서 어제까지 자빠지다가 오늘 0.1%, 0.2% 상승 중인데 막 0.5%, 1%씩 빠지다가 이 정도 상승하는 게 뭐 그다지 큰 의미가 있겠냐 싶고요. 오늘 아시아장은 분위기 별로 안 좋았죠. 일본은 올랐는데 장대음봉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반등이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을 거고요. 중국은 중요한 자리 부근에서 일단 반등이 멈춰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은 빠져야 될 자리에서 시원하게 빠져줬습니다. 이 정도 모습 봤고요.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오늘 아침에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좀 시간 애매해서 그냥 말았는데요. 아무튼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어서 오늘 기준금리 1%로 인상을 했습니다. 올려서 이제 1%가 됐어요. 기준금리가. 사실 한국은행 금통위를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제적 속국 정도 되는 위치라서 한국은행의 저런 기준금리 결정이 글로벌 트렌드를 지나치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은 딱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미국은 테이퍼링 한다라고 하고 있고 긴축이 트렌드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로존처럼 그렇게 선진국이나 그런 기축통화권이 아니라서 감히 매파적인 연준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죠. 유럽쯤 돼야 우리는 비둘기파 할란다 그러면서 배짱 튕길 수 있어서 막 유로화가 약세가 나오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꼼짝없이 미국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렸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주장은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파월의장 이야기하면서도 한 번씩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 중앙은행장이란 자리에 올라와 있는 중앙은행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긴축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앙은행장쯤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은 무조건 맞아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일단 완화적이라고 했어요. 이 기준금리가 지금 0.75 이런 것도 아니고 1이 됐어요. 이제 일종의 라운드 넘버가 된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우려할 만해요. 여기서 우리 좀 금리를 좀 많이 올렸지만 내년에도 또 올릴 거예요 라고 하면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높은데 내년에 또 올릴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 쇼크가 올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걱정돼서 완화적입니다 라고 그냥 대본에 써 있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더라도 저는 완화적이라고 할 것 같아요. 속으론 그렇지 않더라도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아무튼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1분기에 또 올릴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 열어놨죠. 아무튼 이분은 완화적이라고 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피부로 좀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올해 초와 지금의 어떤 대출 의향이라고 하나 은행들 금융기관들의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법적으로도 좀 많이 좀 바뀌긴 바뀌었고요. 1월 달에는 막 돈 빌려주겠다고 난리가 나더니 올해쯤부터 해서 벌써 각종 대출 제한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대출 양도 줄이고 아예 대출 자체를 안 해주겠다라는 데도 나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완화적이란 표현은 전혀 제 피부에 와닿지 않고 굉장히 좀 긴축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뭐 금융시장에서 이런 걸 떠나서요. 그냥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 실제로 얘네가 금리를 올리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정책들을 그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일단 피부적으로 좀 많이 느껴지고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뭐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실제 시장의 그런 흐름과는 다르게 아무튼 이분은 계속 완화적이라고 주장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을 좀 봤고요. 이것만 보면 안 되죠.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 분석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발전시켜서 봐야 됩니다. 뭐하고 봐야 되냐? 당연히 미국 기준금리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죠. 미국 기준금리 현재 0인 거 아시죠? 현재 0이고 이제서야 테이퍼링 이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제 내년쯤에 이제 아무튼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테이퍼링 일정이 내년 1분기에도 아무튼 계속 할 겁니다. 내년 1분기가 아니고 내년 2분기는 돼야 테이퍼링 끝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쨌든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기준금리 0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한국은행은 지금 1%고 1분기 추가 인상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년 1분기는 1.25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25 심하면 1.5까지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0인 상황에서 한국 기준금리는 1.5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갭이 엄청나죠. 한국과 미국의 이 갭이요.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긴축적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뭐 내년이 되고 실제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한국 실제 우리 느낌은 어떨지 저는 정말 상상이 좀 안 가긴 하네요. 그죠? 조심해야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이야기들 하긴 해요. 저도 뭐 출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듣긴 했어요. 미국 기준금리 곱하기 2에서 곱하기 3 정도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검증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뭐 체감은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그죠? 아직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국은행 벌써 1%면 좀 심각하긴 하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차트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여기쯤에서 또 맨날 하던 얘기지만 한번 좀 더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요즘에 뿐만이 아니고 사실 요즘에 이제 저 유튜브에서도 유튜브에 추천 영상들 보면 뜨잖아요. 그런 데서도 좀 많이 떠 있고 증시 책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보기도 했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냐면 기준금리 인상은 무조건 주식시장 대세 상승과 연결된다라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맞아요. 이 정도면 진리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확률이 100%였거든요.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은 반드시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100%의 확률로 그랬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계속 뭐 그런 영상들이 뜨고 주식 책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저도 사실 데이터적으로 확인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데이터예요. 데이터 100%란 데이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두 다 믿고 있죠.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도 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하면 대세 상승 온다는 거. 근데 아무튼 그때와 예전에 그 100%였던 그 예전과 지금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 인상 중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직전에 주식시장은 예전에 항상 큰 조정을 받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만들어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서 같이 증시가 대세 상승으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란 거에 그것 때문에 조정이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외하고 미국 이야기하는 건데요. 미국이죠. 미국에 지금 이 긴축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조정다운 조정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조정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상승 추세인 거지. S&P인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와 다른 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와 다른 점. 예전에는 금리 인상에서 대세 상승하기 직전에 주식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유일한 사례이긴 합니다. 한편으로 지금 그래서 일단 저는 숏 배팅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금리 인상하면 100% 확률로 대세 상승이 온다라는 거를 믿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믿고 있긴 한데,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강하게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걸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해 보지 않더라도 지금 어쩌면 미국이 테이퍼링밖에 안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신흥국들은 벌써 자빠지고 있죠. 신흥국들은 자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은 미국은 테이퍼링 끝내고 나서 기준금리도 못 올리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저 멀리 미뤄지는 거죠. 막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만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연준 시나리오는 뭐예요? 적당히 이런 식으로 가다가 금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샌가 되면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세상 일이 잘못돼 갖고 여기서 오히려 기준금리 0에서 확 더 낮춰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기준금리 올라가면 대세 상승 나온다라고 100%로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걱정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기준금리 올리면 무조건 주식이 100% 대세 상승 나오긴 나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근데 아무튼 올해 들어서 이런 100%라는 주식시장에 100%가 있다라는 믿음이 예전엔 있긴 있었는데, 작년쯤에 국제유가 마이너스 가는 걸 보면서 야, 주식시장은 확실히 100%라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긴 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100%의 확률로 지금까지 금리 인상하면 대세 상승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지금은 예전과 결정적으로 다르게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한번 의심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너무 100% 믿지 말고 일단은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라는 거. 전 지금 뭘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한번 우리 한번 생각을 유연하게 해봅시다라는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기준금리 인상과 주식시장 대세 상승에 관한 그런 지나친 믿음이 있길래, 요즘에 그런 게 좀 많이 보이길래 그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쯤 돼서 이제 올해 지금 11월, 네, 올해 11월 말이죠. 11월 말이니까 올해 어떻게 움직였냐 시장들이,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면서 내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 주식시장도 전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라운드 넘버, 제가 방금 전에 기준금리 이야기하면서도 라운드 넘버 이런 이야기 하긴 했는데, 뭐예요? 사람들은 어떤 딱딱딱 떨어지는 뭐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뭐 7만원이 지지선이고 8만원이 지지선이고 이런 데 가면 7만원, 8만원 이런 데 딱딱 떨어지는 데 가면은 거기서 딱 저항이 생기거나 지지가 생기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자에서도 단위가 뭐예요? 매일매일, 또 그리고 매월, 매년 이런 게 중요한 단위잖아요. 매년 이게 지금 끝나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면 11월 말이니까 보통 12월, 올해 2021년 끝날 때까지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그런 흐름이 비교적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딱 기가 막히게 그 다음 해 2022로 그 숫자가 딱 해가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곤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 무슨 일들이 있었냐라는 거를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1월쯤 됐으니까요. 보시면 이게 미국 월봉인데 결과적으로 올해 1월달 여기거든요. 신나게 올랐죠, 그죠? 원웨이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쯤 1월달이니까 신나게 올랐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미국이죠. 이건 미국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1월이죠. 여기가 1월이니까 올해 내내 결과적으로 박스권이다. 1단위로 보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1단위로 보면 결과적으로 올해 내내 해가지고 중국은 고점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면서 박스권을 보였다라는 거. 그 와중에 어쨌든 못 넘어가고 있죠, 그죠? 오버슈팅들 신나게 보여줘 놓고선, 급격한 상승을 해놓고선 일단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중국의 올해 모습입니다.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여기가 1월달인데 여기부터 올해인데 작년부터 해서 신나게 오버슈팅 줘놓고 나서 올해 결국은 고점을 여러 번 확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비슷하죠.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현물 지수인데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가 올해 1월 달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오버슈팅 해놓고 결국 올해 내내 한 게 뭐예요? 고점들 확인했죠. 고점들 확인하고 얘는 이미 상승 추세 죽여놨죠.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이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150 지수로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0 지수로 보면은 어때요? 신나게 작년에 오버슈팅 해놓고 올해는 결과적으로 그 피로감으로 1년 내내 옆으로 겼는데 옆으로 기면서 이평선들 다 모아놨고 결론적으로 오버슈팅 준 뒤에 이렇게 고점을 높이지는 못하고 계속 일단 저항만 누적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요게 결과적으로 저항 누적시킨 게 오랫동안 한 일입니다. 요런 점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올해는 저는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그냥 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미 한 올해 여름쯤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계속 이렇게 고점이나 확인하면서 끝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대형주들도 한 번씩 살펴보세요. 올해 뭐 했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작년부터 해서 더럽게 많이 올라놓고선 올해 내내 결과적으로 저항 누적시키고 하락 추세 만들어 놔버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죠. 더럽게 많이 올라놓고선 고점들 확인하면서 저항만 누적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역배열돼 있고 네이버도 물론 아직 정배열 이런 모습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좀 올해 들어와서 그죠? 어쨌든 상승세는 조금 좀 카카오, 삼성바이오 전반적으로 올해 대형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올해 코스피 대형주들은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죽을 썼어요. 삼성 SDI 이런 것도 그렇고 대부분 어떤 다중 고점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작년에 오버슈팅 많이 해놓고 올해 초까지 오버슈팅 뽕을 뽑아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해 내내 고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기아차, 셀트리온 이런 것도. 그래서 개중에 약한 친구들은 벌써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개중에 좀 강한 친구들은 그냥 박스권으로 버티고만 있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점만 확인할 것 같고 무슨 일은 내년에 생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려봤고요. 참 아까 전에 미국은 올해 내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끝을 냈는데 사실 여러분들 올해 내내 미국은 올랐다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재미가 없죠. 이거 봐야 되겠죠. 미국은 그래서 빅스 지수가 보면 올해 내내 지켰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저점 나오더니 지금 11월이죠. 몇 개월입니까? 하여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빅스 지수는 제자리인데 S&P는 맨날 신고가죠.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거 보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갈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나스닥도 그렇죠.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언제부터예요? 얘도 비슷합니다. 한 4월달 때부터 해서 얘는 죽고는 있긴 한데 이런 거를 온전히 죽는다라고 하긴 좀 어렵겠죠. 나스닥도 아무튼 계속 정말 천정을 뚫어낼 것처럼 오르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는 그만큼 안 죽고 있죠. 박스권입니다. 얘도 이런 모습들.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 계속 지수들은 신고가를 썼는데 변동성 지수들은 1년 내내 버텼다라는 거. 이거 1년 내내 대박을 터뜨리지도 않았다라는 거. 터뜨릴 거면 언제 터뜨릴 거다? 아마 내년에 터뜨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런 점들이 올해 있었던 움직임들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들이 12월 15일에서 16일, 17일 여기에 다 몰려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12월 15일 날쯤에 부채한도 협상, 미국 정부 부채한도 협상 있고 12월 15일에 FOMC 회의 있고 그리고 12월 17일인가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월까지는 그냥 평화롭게 적당히 흘러가더라도 내년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주식시장 볼래다가 좀 이야기가 옆으로 새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하긴 했는데요. 편안하게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요.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직접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드렸고 오늘 한국 간단하게 볼게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 박스권 안에서 하락해야 될 날에 하락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날 장대 양봉 11월 22일 날에 장대 양봉의 시가를 붕괴시켰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시가뿐만이 아니고 저가도 붕괴시켰어요. 그래서 장대 음봉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하락 마감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이미 이제 이 양봉은 다 붕괴시켰기 때문에 여기 이날의 장대 양봉은 이제 속임수가 된 거예요. 사실상
근데 아무튼 뭐 미국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크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 400을 다시 한번 저항으로 확인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400을 저항으로 확인했고, 밑에 쪽으로는 어떤 지지력들도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380, 385 이 정도 부근에 지지력들도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무슨 특별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일도 코스피는 특별한 일 없으면 하락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락의 연속성 나와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져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하락 진행 중이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 얘는 모릅니다. 왜냐면 장대 양봉을 아직 덜 죽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엄밀히 따지면 이 22일날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긴 있는데요. 근데 좀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죠. 예. 물론 하락의 거래량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긴 한데, 미국 주식시장 휴장이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꾸 어딘가에 저항이 쌓이는 건 확실하다고요. 거래량은 자꾸 줄어서 하락의 신뢰도가 낮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 중요한 거는 아이고야 삼성전자가 76,000원에 저항을 또 확인했구나, 아이고 코스피가 선물이 400의 저항을 또 확인했구나,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점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풋옵션들 보면서 내일도 코스피 하락해도 특별히 이상한 거 없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으로 저항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조금 껄끄러운 좀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변동성 지수들이 옆으로 쭉 기어가고는 있긴 한데, 그죠? 이게 당장 폭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런 것 정도 확인을 했고요. 코스닥 150 지수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대략적으로 요렇게 박스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일단 이 박스권 절반짜리에 일단 오늘 저항을 확인했죠. 이쯤 됐으면 이제 이 박스권을 아래쪽으로 붕괴시키는 게 자연스러워지긴 했는데요. 일단 뭐라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볼게요. 어떻게 되려나. 제약업종 지수는 일단 여기서 버티고 있네요. 그냥 이런 모양 정도만 확인합시다. 딱히 지금 드릴 이야기는 없네요. 요 정도 체크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보시다시피 오늘 양봉으로 저렇게 1190원에다가 저렇게 도전을 해주는 바람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3거래일 동안 1190원을 못 넘었습니다. 여기가 저항이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루 만에 일단, 그죠? 그런 이야기 못하게 됐죠. 1190원의 저항을 넘어가려고 소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달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200원까지는 어쨌든 무난하게 그냥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200원이 가벼운 저항이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그나마 이제 1200원이 돌파 한짝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저항들이 이제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듬성듬성 있습니다. 지금 여기 1200원에 저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1217원, 1240원, 이런 식으로 이 위쪽에는 보시다시피 저항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근에는 환율의 변동성이 컸던 자리들이라 가지고 보시다시피 매물대가 없어서요. 이번에 1200원 자리만 어떻게 잘 소화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이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아무튼 올해 내내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왔거든요. 올해 내내 아마 상승 추세 이어갈 거고, 본격적인 움직임들은 아마 내년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원달러 환율이 본격적으로 변동성을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밤은 미국 휴장하니까 빨리빨리 자겠습니다. 옵션도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풋옵션 매수하고, 다행인 건 개인들이 이제 풋옵션에 안 달라붙는다는 게 일단 제 입장에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개인들이 이 자리에서 여기 선물 380대에서 풋옵션을 한 300억, 400억을 막 매수하더니 이때 풋 살 사람들이 다 샀나봐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하락 쪽으로 개인들이 달라붙지 않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11월 22일 날 나온 양봉이 시가와 저가까지 붕괴시키면서 이 양봉이 의미가 좀 많이 없어졌고, 거의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하락 쪽으로 일단 절대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거. 이 장대 양봉의 기운에, 그러니까 여전히
여전히 이 장대 항공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개인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풋옵션들은 전혀 안 사주고 있다. 계속 풋 매도 때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정도까지 봤습니다. 오늘 좀 주저리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좀 대본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좀 횡설수설했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장 마감하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